아동학대 전문 로펌 대한중앙대표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소당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가장 흔한 것은 학부모가 고소하는 거죠. 어린이집에 찾아왔다. 본인의 아이가 선생님한테 혼나는 것을 우연히 목격해서 고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들이 선생님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듯한 얘기를 해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부모가 직접 고소하는 것 외에도 아이를 좀 험하게 다루는 것을 원장님이 봐서 원장님이 신고 의무자로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린이집 특유의 보육교사 간의 알력 다툼 혹은 보육교사와 원장 간의 주도권 다툼, 방침에 대한 다툼 등이 빌미가 돼서 서로 고소고발하면서 불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신고가 들어가 버리면 그 다음 절차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아이 때문에 직접 신고당한 게 아니라 다른 동료 교사가 나랑 사이가 안 좋아서 나를 고발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함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고 고소가 어떻게 들어가서 절차가 어떻게 시작되었냐 하는 점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완전히 무고성 고소인 경우에는 무고 고소를 우리가 역으로 하는 등 대응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극단적인 무고 외에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 뒤 절차는 어차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고소든 신고든 아동학대 사건이 접수가 되면 경찰서에서 영상을 가지러 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60일치 영상을 먼저 가져가서 60일치 영상을 대강 살펴보고 신고된 경위와 관련된 관련자 조사를 간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아예 아동학대로 정식 진행될 가능성이 없다 판단하면 관할 경찰서 차원에서 그냥 종결돼 버려요. 그러니까 정식 입건을 안 하고 내사 종결하는 거죠. 그러나 아동학대 사건으로 정식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관할 경찰서에서 판단하면 사건은 관할 경찰서가 아니라 각 지방시도 경찰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강북경찰서에서 접수한 사건도 아동학대 사건성이 있으면 서울경찰청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화성경찰서에 접수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경기 남부경찰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경찰청으로 넘어가면 정식으로 아동학대 사건 수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정식으로 아동학대 사건 수사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경찰청의 담당 수사관들은 영상을 다 분석을 해요. 그래서 영상 중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것들을 추려내게 됩니다. 이 영상을 추려낸 것을 바탕으로 피해자 쪽 조사를 먼저 합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님이 되겠죠.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 조사도 좀 해요. 다른 동료 보육교사나 원장 선생님은 피의자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입니다. 어느 정도 조사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 행위자인 보육교사를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보육교사한테 완전히 죄가 없다 생각된다 하더라도 경찰은 사건을 거기서 종결할 수 없고 사건을 검찰로 무죄 취지로 넘기게 되는 거고, 보육교사한테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경찰은 유죄 취지로 검찰로 넘기게 되는 겁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오면 검사가 살펴봐서 보육교사한테 완전히 죄가 없으면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는 것이고, 보육교사가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 생각하면 형사법원에 기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육교사한테 고쳐야 될 측면은 있으나 기소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면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아동보호재판부로 아동보호사건 송치 결정을 내려서 송치하게 됩니다. 즉 사건이 검찰에서 끝나거나 아니면 형사법원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아동보호법원으로 넘어가거나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형사법원에서는 유죄가 나오면 징역형이나 벌금형 혹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고, 아니면 형사법원에서 엄정하게 무죄를 주장해서 무죄를 받을 수도 있겠죠. 보호법원에서는 아동보호처분 또는 불처분, 무죄에 해당하는 불처분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과 별도로 행정청에서 행정처분, 보육교사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혹은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절차마다 무엇을 목표로 세워야 될까요?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절차는 누가 뭐라 해도 경찰 첫 조사입니다. 경찰 첫 조사 때 아동학대 전문 로펌의 변호사와 반드시 동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되는지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무죄를 목표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일부라도 잘못을 인정을 해서 풀어나가는 방식을 목표로 할 것이냐, 풀어나간다면 보호사건 송치를 목표로 할 것이냐, 합의를 한다면 합의를 얼마에 할 것이냐, 변호사가 참여를 해서 방향을 설정을 하며, 만약 조사를 받는 보육교사가 적절히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중간에 개입해서 이런 식으로 대답하라라고 알려줄 수 있어야 되고, 수사관이 유도신문, 압박신문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의견서를 제출할 테니 강압적으로 추궁하지 말아라 라고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검사가 배정이 됐다면 검사와 직접 통화를 해서 우리 측 의견을 밝힐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형사법원에서는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판사를 설득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보호법원에서는 불처분 등이 나올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피해자 쪽과 소통하여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무죄를 주장하는 방향에 맞춰서 피해자 측을 대해야 할 필요성도 있겠죠. 이때 정확하게 조력을 하고 적절하게 개입을 해야 보육교사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힘든 단계를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종국적으로 유죄 판결이냐 보호 처분이냐 혹은 불처분이냐에 따라 여러 가지 불이익이 다릅니다. 실제로 가장 가혹한 경우에는 교도소 등에 가야 되는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 사이에 취업자인이 붙냐 안 붙냐 하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보호재판의 경우에도 보호처분이 나오냐 아니면 거의 무죄에 해당하는 등의 불처분이 나오냐 하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은 절차마다 살펴야 할 것이 많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